난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2012년 1월 1일 내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쓴 글입니다. 정확히 만 50세가 되면서 나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겠냐마는 결심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50년은 어쩔 수 없이 밀려 살았지만 나머지 50년은 정말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인트로에 읽어드린 저자의 글을 들으시며 나이 50에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저자의 용기에 부러우셨을 수도,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멈칫 당황하셨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년보장 교수직을 과감히 던지고 50을 넘긴 나이에 1어 공부를 시작하여 그림 공부를 하러 떠난 저자는 자유를 위해 자신에 대한 통찰을, 그리고 그 통찰의 시간을 위해 격한 외로움의 시간이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에필로그에서 한 저자의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외롭다고 관계로 도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외로움을 피해 생겨난 어설픈 인간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말하며 타인의 관심을 통해 내면의 깊은 상처를 잊고자 하지만 내 상처는 그런 식으로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저자의 지적에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독과 외로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현상은 더 심화되었죠. 밖을 향해 있던 시선은 집 안으로, 그리고 내 안으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외부와 단절되고 일상의 궤도로부터 이탈된 시기를 보내는 이 시점에 삶에서 외로움의 역할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며 읽어보면 좋은 책, 김정훈 교수의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김정훈 교수님은 단연간 TV 강연 등을 활발하게 하셨기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문화심리학자이자 여러가지 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여수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잘 놀아야 성공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최초로 휴테크란 개념을 제안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심리학 박사를 마치고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김정훈 교수는 돌연 자신이 지난 50년 동안 떠밀려 살아왔음을 깨닫고 2012년 새해 첫날 앞으로의 인생 50년 동안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 결심한 후 교수라는 안정적인 지위를 박차고 그림 공부를 하러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저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용감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멋진 삶을 선택한 그의 용기와 결단에 감탄을 했죠.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만든 그의 인생 철학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안정된 삶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마침내 꿈을 이루며 온전히 주체적 삶을 통해 자유와 행복을 즐기고 있는 그의 새로운 세상이 어떤 가치관에 의해 실현될 수 있었는가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일부를 발췌한 후 글 2편을 낭독해 드릴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목차상으로는 뒷편에 실린 글부터 읽어드리려 합니다. 영상 아래 상세 설명란에 타임스탬프가 있으니
듣고 싶은 부분을 선별해 들으실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프롤로그. 가끔은 정말 격하게 외로워야 합니다. 정말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비포장도로를 한두 시간 달리면 구석구석 정비해야 합니다. 나사가 풀리고 기름이 셉니다. 무쇠로 된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여린 마음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의 험난한 세월을 겨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내 몸과 마음이 정상일 거라는 그 터무니없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몸도 매년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그 역겨운 물을 몇 리터나 마시고 장 내시경도 합니다. 조마조마해하면서 결과를 받아봅니다. 작은 수치의 변화만 생겨도 겁내며 의사를 쫓아다닙니다. 몸의 사소한 변화도 그렇게 확인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마음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격하게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외로움이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을수록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도 좀 적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들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모임을 만듭니다.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바쁠수록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형편없이 망가진 내 자신을 마주 대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동물들은 상처가 생기면 병이 나을 때까지 꼼짝 안 합니다. 상처난 곳을 그저 끝없이 핥으며 웅크리고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 그때서야 엉금엉금 기어나옵니다. 그 하찮은 동물도 몸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 그렇게 끝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격하게 외로워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들 아주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광고처럼 외계인의 침공이 없다면 혹은 빙하기가 다시 도래하지 않는다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게 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먹고 살 돈이 있다고 내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 가족과의 연대, 사회보장제도로 견딜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은퇴한 후에도 3,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소외감 느끼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틸 자신 있나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존재임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서워 외로운 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외로움은 그저 견디는 겁니다. 외로워야 성찰이 가능합니다. 고독에 익숙해져야 타인과의 진정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인 성찰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가지는 심리학적 구조가 같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야 외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외로움의 역설입니다.
난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2012년 1월 1일 내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쓴 글입니다. 정확히 만 50세가 되면서 나는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겠냐마는 결심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50년은 어쩔 수 없이 밀려 살았지만 나머지 50년은 정말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일본에서 지낸 지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시간 정말 빠릅니다. 방구석에 앉아 결심은 원대하게 세웠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크게 절망했습니다.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지만 그런 삶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요즘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산다며 나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꼭 물어봅니다. 그대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다들 당황합니다.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기껏해야 세계 여행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지 않으니 그렇게 떠밀려 살면서 우울했던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라는 핑계로 내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소홀히 했기에 그렇게 짜증만 내고 살았던 겁니다. 우울과 짜증은 심리적으로 정상이 아닐 때 나타나는 겁니다. 후회, 두려움, 개나 물어가라지. 이럴 줄 알았다면 이 나이에 그리스인 조르바를 다시 읽는 게 아니었다. 매번 이름 참 특이하다고 느꼈던 조선일보의 어수은 기자가 일본에서 안식년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내게 연락해 고전을 다시 읽자라는 취지라며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할 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승낙할 일은 절대 아니었다. 지난 며칠 동안 난 이 책을 손에서 놓질 못하고 무척 괴로워했다. 이 느닷없는 자유에 대한 망상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인 조르바를 4번 읽었다. 매번 조르바가 이야기하는 자유의 의미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번처럼 진지하고 심각했던 적은 없었다. 조르바가 이 책의 주인공 카잔자키스를 처음 만난 날 함께 일하자는 주인공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놓겠는데 마음이 내켜야 해요.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주인공은 묻는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죠? 조르바는 아주 간단하고도 단호하게 말한다. 자유라는 거지. 난 올해로 꼭 만 50세가 되었다. 자유 같은 철없는 단어는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 내 나이에는 안정, 품위, 경륜, 뭐 이런 걸 생각해야 하는 거다. 그러나 조르바는 나처럼 소심하고 비겁한 주인공에게 자꾸 묻는다. 자유롭냐고. 물론 자유롭다며 우기는 주인공에게 조르바는 이렇게 쏘아붙인다. 아니요, 당신은 자유롭지 않아요. 당신이 묶인 줄은 다른 사람들이 묶인 줄과 다를지 모릅니다. 그것뿐이요. 두목, 당신은 긴 줄 끝에 있어요. 당신은 오고 가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당신은 그 줄을 잘라버리지 못해요.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는 고향 그리스를 떠나 74년 생애를 바람처럼 세계를 떠돌아다닌 꿈과 여행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대표작이다.
조르바는 작가 카잔차키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실존 인물이다. 카잔차키스는 그와 함께 지냈던 날들을 기억하며 자유에 관한 실존적 질문을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 자세히 기록했다.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며 조르바식 자유에 기분이 통쾌해진다. 그러나 도대체 조르바가 말하는 자유가 뭔가에 관해 논리적으로 캐묻기 시작하면 조르바는 바로 이렇게 쏘아붙인다. 그따위 어설픈 생각은 개나 물어가라지. 자유는 논리나 사고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다. 조르바와 동업한 광산업이 망한 후 주인공은 바닷가에서 조르바로부터 춤을 배운다. 미친 듯 춤을 추며 마침내 자신을 묶고 있던 그 긴 줄에서 풀려나는 해방감을 맛본다. 먼 훗날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을 때 자유는 바로 그 춤이라는 행동으로 구체화되었다고 기록한다.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을 향한 자유.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의 소극적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도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질그릇을 만들기 위해 물레를 돌리는데 방해가 된다며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르바식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추구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 자신의 손가락 정도는 자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의 감동은 명확하다. 과연 내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이다. 도대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난 교수를 내켜서 한 게 아니었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그토록 내키질 않아 매번 신경질만 버럭버럭 내면서도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의 달콤함에 지금까지 온 거다. 느닷없이 다가온 자유라는 조르바식 질문에 견디다 못해 난 얼마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후회하고 있다. 오늘도 난 일본 나라시의 차가운 방바닥을 뒹굴며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다. 아니, 이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막막한 자유로움에 쫄고 있는 내게 조르바는 또 그런다. 그따위 두려움은 개나 물어가라지. 남에 의해 바뀌면 참 힘들다. 참 잘생겼는데 머리가 엄청 크고 하체는 많이 짧은 내 후배 김경일 교수는 제주 올레길을 다녀온 사람들의 인지적 변화를 연구했다. 올레길에서 무엇을 느꼈느냐고 물어보면 당장은 별 대답을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 후 물어보면 대부분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것이 뻥하고 뚫렸다며 올레길에 무슨 효험이 있는 듯하다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올레길의 그 효험을 영국 사회심리학자 월러스의 부화 개념으로 설명한다. 창조적 사고에 관한 선구적 연구자인 월러스는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문제로부터 몸과 마음이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결이 안 되는 심각한 문제로부터 잠시 떠나 전혀 다른 생각에 몰두하고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이 불현듯 찾아온다는 것이다.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부화의 시간처럼 창조적 해결을 위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옳다. 안 풀리는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있어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괴롭고 힘들면
무조건 그 문제로부터 잠시 벗어나야 한다. 단지 며칠 동안 올레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바뀐다. 삶의 맥락이 바뀌면 아이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 그렇게 속썩이던 아이가 군대에 가면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 내 아들이 그랬다. 면회를 가거나 휴가 때 만나면 그 의젓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너무 자랑스러웠다. 말년 병장 때는 자신의 포상 휴가를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괴로워하는 이등병에게 양보했다. 그 기간에 내 아들 녀석은 유격 훈련을 받았다. 난 너무 감동한 나머지 잠시 아내를 의심했다. 나 같은 이기적 인간에게 어찌 저런 이타적 아들이 가능할까 해서다. 그러나 제대하니 이건 말짱 도루묵이다. 아주 게으르고 더럽다. 군대 가기 전에 내 아들로 완벽하게 다시 돌아왔다. 얼굴 마주칠 때마다 아주 환장한다. 그렇다면 군대에 있던 그 의젓하고 폼나는 아들이 진짜인가? 아니면 이 게으르고 더러운 아들이 진짜인가? 둘 다 진짜다. 존재란 항상 자신이 속한 맥락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맥락에 관한 설명은 텍스트를 콘텍스트와의 관계로 설명하려는 해석학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맥락의 의미가 인문 사회과학의 본격 탐구 영역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다. 바흐친의 대화주의, 사회학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게슈탈트 심리학,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이론들에 따르면 주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은 단지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맥락 자체가 주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된다. 맥락적 주체를 전제해야만 문화가 어떻게 내면화되어 인간의식의 일부분이 되고 그 다음 세대로 전승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게슈탈트 심리학은 맥락을 구체적인 심리학적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인간은 사물을 지각할 때 사물의 각 부분을 따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형태, 즉 게슈탈트로 파악한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전경이 되고 그 나머지는 배경이 된다. 마치 사진을 찍을 때 인물만 뚜렷하게 나오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는 아웃포커싱과 같은 원리다. 문제는 이 전경과 배경의 관계가 고정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게슈탈트 심리학적 원리를 심리치료에 응용한 게슈탈트 치료법에 따르면 삶이란 이 전경과 배경의 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삶의 어떤 부분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 전경이 되면 나머지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맥락이 바뀌면 지금까지의 전경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배경이었던 부분이 전경으로 올라온다. 이러한 게슈탈트의 끊임없는 형성과 해소의 과정이 내 삶의 내러티브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전경과 배경의 전환이 매끄럽지 않을 때다. 배경으로 물러나야 할 전경이 계속 버티고 전경으로 올라와야 할 배경이 애매할 때다. 내 삶의 이야기가 매끄럽지 않다는 거다. 맥락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게슈탈트 형성이 뒤엉켜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참 힘들다.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다. 주위 사람 모두를 힘들게 한다.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직업을 가졌던 이들이 은퇴하면 대부분 이렇게 된다. 고위 공무원, 교수, 회사 임원, 장군, 정치인 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삶의 맥락이 바뀌어 자신의 존재가 바뀐 것을 도무지 의식하지 못한다. 맨날 했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한다. 삶의 게슈탈트 형성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다.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삶의 게슈탈트를 바꾸는 방법은 대충 3가지다. 첫째, 사람을 바꾸는 거다. 항상 같은 사람들을 만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동창회, 산악회 같은 것은 아주 쥐약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어야 삶의 게슈탈트가 건강해진다. 둘째, 장소를 바꿔야 한다. 장소가 바뀌면 생각과 태도도 바뀐다. 내가 일본에서 몇 년 지내보니 진짜 그렇다. 요즘 난 내 아들보다 더 게으르고 더럽게 산다. 제대한 그 녀석은 내 아들이 확실하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바꾸는 것이다. 전혀 몰랐던 세상에 대해 흥미가 생기면 공부하게 된다. 새로운 사실을 깨치고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다. 긍정적인 게슈탈트 전환이다. 이 3가지 중에서 관심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관심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삶의 장소도 바뀌기 때문이다. 아무튼 나 스스로 게슈탈트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스스로 안 되면 남에 의해 억지로 바뀌게 된다. 아, 세상에 그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다.